병자년 6월 장마가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각,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였답니다. 안동 유대감 댁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얌전했을 늙은 개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지요. 문지기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이 새벽에 왜 이리 지저대는 게야? 문지기가 대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 앞 돌계단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비단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였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여? 왜 나귀가 여기 있단 말인가? 집사 영감, 이리 좀 나와 보시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집사가 뛰어나오고 이내 유대감께 아래로 문지기가 달려갔지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유대감이 도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무슨 일이냐? 저기 문 앞에 아기가 있사옵니다. 유대감이 급히 나가보니 정말로 대문 앞에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놓여 있었답니다. 아기는 막 깨어났는지 보채며 울고 있었지요. 그때 문지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저 멀리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은 여승이었지요. 저기, 잠깐만. 문지기가 뒤쫓아갔지만 여승은 마치 연기처럼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유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강보를 살짝 열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답니다. 그 순간 유대감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구나.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구나. 집사가 강보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대감마님, 여기 쪽지가 있사옵니다. 한지에 단정한 글씨로 쓰인 짧은 글이었지요. 이 아이를 부탁드리나이다. 그뿐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 아기를 버렸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요. 유대감은 아기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점점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쌀쌀한 날씨에 곧불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안동 최고 명문가에 왜 갓난아기가 버려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부터 과거로 돌아가 그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 유씨 가문은 고려 말부터 이 지역의 뿌리를 내린 명문가였지요. 특이한 것은 7대째 독자 집안이라는 점이었답니다. 대대로 아들 하나만 낳아 대를 이어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가 되어 가문을 빛냈지요. 유대감의 증조부는 영의정을 지냈고 조부는 예조판서를, 부치는 이조참판을 역임했답니다. 유대감 자신도 젊은 시절 대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관찰사까지 올랐으니 가히 명문 중의 명문이라 할 만했지요. 하지만 유대감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대감이 사랑채에서 부인과 마주 앉아 한숨을 쉬었답니다. 부인, 우리가 혼인한 지 언 20년이 되었소. 유대감 부인도 명문가 출신으로 정숙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그녀 역시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이었답니다. 그러하옵니다, 영감. 우리 집안이 7대째 독자로 이어왔는데 내 대에서 끊긴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뵐 것이오.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이소첩이 죄인이옵니다. 데르리엘 자식을 낳지 못하니 부인 탓이 아니오. 하늘의 뜻이겠지요. 유대감이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무거웠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가장 큰 불효였으니까요. 그런데 유대감이 45, 부인이 43이 되던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영감, 영감. 부인이 다급히 유대감을 찾았지요. 무슨 일이오?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유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오? 이튿날 불러온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축하드리옵니다, 대감마님. 부인께서 분명회임을 하셨습니다. 태기가 또렷하옵니다.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유대감은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께 고하고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조상님들, 드디어 저희 집안의 후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 드디어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안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산파가 기쁜 얼굴로 나왔지요. 대감마님, 아드님이십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유대감이 뛰듯이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은 얼굴이 붉고 코가 오뚝했으며 울음소리가 우렁찼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란다. 유대감은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들의 이름은 유정이라 지었는데 바른 것을 가지다라는 뜻이었지요. 유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 자랐답니다. 18의 과거에 급제하고 20살의 안동 권씨 가문의 딸과 혼인을 했지요. 권씨 부인은 19의 나이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가짐이 단정했고 말씨가 곱고 행동이 얌전했지요. 신혼의 나날은 행복했습니다. 유정은 관직에 나가고 권씨 부인은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지요. 하지만 이 행복한 집안에 또다시 근심이 찾아왔으니 바로 유정 부부에게도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인 6년 만에 권씨 부인이 드디어 임신을 했답니다. 온 집안이 다시 한번 기쁨에 들떴지요. 유대감 부부는 며느리를 극진히 돌보았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지요. 해산일이 되어 권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산파를 불렀고 의원도 대기시켰답니다.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조금만 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씨 부인의 기력은 떨어졌지요. 난산이었던 것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산파의 다급한 외침에 의원이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씨 부인은 이미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답니다. 서방님, 아이는 무사한가요? 유정이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울며 말했지요. 부인, 아들이오. 우리 아들이 태어났소. 권씨 부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23의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부인, 안 돼! 정신 차리시오! 유정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권씨 부인은 이미 이승을 떠난 뒤였지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주는 얻었지만 며느리는 잃은 것이지요.
유대감이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며 말했답니다. 내 이름은 해걸이라 하자꾸나. 해처럼 밝게 살라는 뜻이니라. 비록 어미 없이 태어났지만 해처럼 밝은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태어난 해거리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살결은 백옥 같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였답니다. 코는 오뚝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며 울음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지요. 하지만 어미 없는 아이를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유정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요. 아버님, 소자는 전라 감사지를 자원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정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답니다. 무엇이라? 그 먼 곳까지 가겠다는 게냐? 내 아들은 어찌하고? 해거리를 보면 아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잠시만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유정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답니다. 유대감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도 내가 아비가 아니더냐? 아이에게는 아비가 필요하단다. 아버님,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서 차라리 제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유정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유대감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결국 유정은 전라도로 떠났고 어린 해거리는 조부모 손에서 자라게 되었답니다. 권씨 부인의 장례를 치른 후 가장 큰 문제는 갓난아기의 저지였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이 살째 젖을 못 먹고 있사옵니다. 집사가 걱정스럽게 아뢰었지요. 당장 유모를 구해라.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하지만 젖이 나오는 여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옥실이라는 여인이었지요. 18의 청상과부가 되어 친정살이하고 있던 옥실이는 아랫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젖이 나오고 있어 유모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옥실은 본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지요. 얼굴은 둥글고 눈은 크고 맑았으며 코는 작지만 오뚝했답니다. 입술은 두툼했고 이마는 넓었으며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났지요. 키는 중키였지만 어깨가 넓어 건강해 보였답니다. 옥실의 아버지는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성품이 온순하고 부지런했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옥실이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옥실아, 내가 어미 없이 자라서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가 안쓰럽게 말하면 옥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17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은 이웃 마을의 농부였답니다. 성실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날 옥실은 행복했답니다. 낭자, 앞으로 잘 부탁하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방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신랑이 혼례를 치른 지 넉 달 만에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열병을 앓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진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탓하기 시작했지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내가 재수 없는 년이야? 시어머니가 옥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닥쳐!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시댁에서는 옥실을 재수 없는 년이라며 쫓아냈고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지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신랑이 죽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친정아버지의 매서운 말에 옥실은 눈물만 흘렸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속으로는 딸이 불쌍했지요. 다만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유대감 댁에서 유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 데 없는 옥실이 유대감 댁 대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었답니다. 소녀 옥실이라 하옵니다. 유모를 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사옵니다. 유대감이 옥실을 보자 첫인상이 좋았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고 깨끗했지요. 둥근 얼굴에 큰 눈, 작지만 오뚝한 코, 두툼한 입술이 선한 인상을 주었답니다. 유대감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젖이 나온단 말이냐? 아이를 낳았느냐? 옥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보름 전에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석 달 된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유대감이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답니다. 시댁은 어찌 되었느냐? 옥실이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재수 없는 년이라 남편이 죽었다며 쫓아내셨사옵니다. 친정은 아버지께서도 팔자 사나운 년이라 하시며 옥실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유대감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좋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 과거는 모두 잊어야 한다. 오직 우리 손자만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예, 대감마님,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모시겠나이다. 옥실이 해거리를 처음 안았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흘을 굶으며 울기만 하던 아기가 옥실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또 그치고 젖을 빨기 시작한 것이지요. 드디어 먹는다. 도련님이 젖을 먹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날부터 옥실의 지극한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거리가 조금만 보채도 밤새 안고 달래고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갈아주었지요. 한겨울 추운 날에는 자신의 품에 아기를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고 한여름 더운 날에는 밤새 부채질을 해주었답니다. 때로 젖이 모자라면 옥실은 해거리를 업고 이웃 마을까지 가서 젖동량을 했답니다. 아주머니, 우리 도련님께 젖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에고, 그 먼 길을 아기 업고 왔구나. 어서 들어와. 이웃집 안악들도 옥실의 정성에 감동해서 기꺼이 젖을 나눠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해거리가 6살이 되었습니다. 영특한 아이는 벌써 천자문을 떼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게 하늘 천자 맞지요? 그래, 맞다. 우리 해거리는 정말 영특하구나. 유대감은 손자를 볼 때마다 대견했답니다. 비록 아버지 없이 자라지만 총명함은 타고났지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7월에 접어들자 안동 땅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밤 해거리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지요. 유모, 머리가 아파요. 옥실이 해거리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답니다. 도련님, 아이고, 이 열이. 대감마님, 대감마님. 유대감이 달려왔고 즉시 의원을 불렀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는 여름 전염병인 것 같사옵니다. 그게 무슨 병이오? 요즘 마을에 도는 역병이 옵니다. 열이 사흘을 넘기면 의원이 말을 흐렸답니다. 사흘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유대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의원이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지만 해거리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해거리의 열은 더 올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해거리가 열에 들떠 엄마를 찾자 옥실의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도련님, 제가 여기 있어요. 유모가 여기 있어요. 옥실은 해거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해거리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도련님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십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유대감 부부는 손자 앞에서 통곡했답니다. 해거라, 제발 눈을 떠다오. 하레비가 여기 있단다. 그때 옥실이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 들은 민간요법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해보게. 무엇이든. 옥실은 부엌으로 달려가 무와 배를 갈아 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강과 꿀을 넣어 달였지요. 이것은 옥실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을 때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약이었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드세요. 제발. 옥실은 조심스럽게 해거리의 입에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먹이자 해거리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해거리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거리가 눈을 떴지요. 유모, 해거리가 힘없이 옥실을 불렀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셨군요. 대감마님, 도련님이 깨어나셨어요.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답니다. 유대감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우리 해거리가 살아났구나. 하늘이 도우셨구나. 한 달여 만에 해거리는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해거리가 일어서려 하자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유대감이 급히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진찰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고열로 인해 다리 근육이 손상된 것 같사옵니다. 그럼 나을 수 있는 게요? 안타깝지만 평생 불편하실 것 같사옵니다. 유대감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미도 못 본 아이가 이제는 절름발이라니. 어린 해거리는 자신의 처지를 아직 모른 채 천진하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 받은 거예요. 그 순수한 물음에 어른들은 더욱 가슴이 아팠답니다. 옥실이 해거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은 착한 아이예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해거리의 다리는 결국 낫지 않았답니다. 평생 오른쪽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해거리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총명함은 날로 더해갔지요. 이미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고 시를 짓는 재주도 뛰어났답니다. 유대감은 이런 해거리를 서당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이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나이다. 하지만 서당 생활은 해거리에게 고통이었지요. 첫날부터 아이들이 수군거렸답니다. 저 애 좀 봐, 절름발이야. 저런 애가 무슨 글 공부를 한다고? 며칠 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지요. 큰 덩치의 아이가 해거리 앞을 막아섰답니다. 야, 절름발이, 내 아버지도 널 버리러 갔다며? 내 어미는 널 낳다가 죽었다며? 재수 없는 놈. 해거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놀림은 계속되었답니다. 결국 해거리는 며칠 만에 서당을 그만두고 말았지요. 할아버지, 저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저 집이 더 좋아서요. 유대감은 손자의 마음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답니다.
대신 직접 가르치기로 했지요. 그래, 내가 직접 가르치마. 다리가 불편해도 마음과 머리는 멀쩡하니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거리는 집에서 할아버지께 학문을 배웠답니다. 그해 가을 북방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유정 도련님께서 전쟁터에서 그만. 유대감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아들 유정아. 전라감사로 있던 유정이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것이었지요. 유대감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몸져 누웠답니다. 해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위패 앞에 섰지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절름발이라서 저를 버리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그리워서 따라가신 건가요? 해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도련님, 옥실이 다가와 해거리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아버님은 도련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너무 슬퍼서 잠시 떨어져 계셨을 뿐이에요. 정말요, 유모? 그럼요. 아버님은 늘 도련님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유대감 집안의 남자라고는 할아버지와 절름발이 손자뿐이었답니다.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지요. 하인들도 모두 슬퍼했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어찌 되는 거요? 덜른바리 도련님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해거리의 귀에도 들렸답니다. 해거리는 더욱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옥실만은 달랐답니다. 도련님, 기운 내세요. 도련님이 이 집안의 기둥이 되셔야 해요. 저 같은 절름발이가 무슨... 다리가 불편한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도련님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하세요. 옥실의 위로가 해거리에게는 유일한 힘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해거리가 17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얼굴은 수려했고 목소리도 굵어졌답니다. 다만 여전히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지요. 이제 35이 된 옥실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거리가 책을 읽다가 먹물이 튀어 옷이 더러워졌답니다. 유모, 이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평소처럼 옥실이 다가왔지요. 그녀가 해거리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거리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지요. 옥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옥실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지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해거리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도련님, 팔 들어주세요. 옥실이 웃옷을 벗기려 하자 해거리가 황급히 물러섰지요. 아, 아니에요. 혼자 갈아입을게요. 도련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옥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해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제 제가 다 컸으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유모. 저 잠시 밖에 나갔다 올게요. 해거리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답니다. 후원의 연못가에 앉아 해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무모는 나를 어머니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하지만 이미 해거리의 마음 속에는 옥실을 향한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부터 해거리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옥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가 다가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이럴 수는 없어. 유모는 유모일 뿐이야. 해거리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한편 옥실도 해거리의 변화를 느꼈지요. 하지만 해거리 사춘기라서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가끔 해거리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옥실도 불안한 마음을 애써 외면했지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지요. 해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요. 후원으로 나온 해거리는 연못가를 거닐다가 옥시를 불렀답니다. 유모, 잠시 할 말이 있어요. 도련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달빛 아래 선 옥실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해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유모, 아니, 옥실. 해거리가 처음으로 옥실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도련님, 왜 그러세요? 제 이름을? 저는 유모를 더 이상 유모로 볼 수가 없어요. 옥실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을? 저는 이제 유모가 여인으로 보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못의 개구리 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웠지요. 옥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답니다. 도련님. 옥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신분 때문인가요? 저는 상관없어요. 도련님은 아직 어리세요.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옥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어리지 않아요. 저는 이미 17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해거리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옥실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도련님은 곧 좋은 혼처를 만나실 거예요. 명문가의 교수와 혼인하셔야 해요. 저는 절름발이에요. 누가 저와 혼인하겠어요? 도련님의 다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련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해거리가 옥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옥실은 한 걸음 물러섰답니다. 제발, 이런 마음은 접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련님을 위해서요. 유모도 저를 전혀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군요. 절름발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련님. 그럼 뭔가요? 왜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옥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저는 도련님의 유모입니다. 애미의 마음으로 도련님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저는 과부입니다. 도련님과는 18살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도련님. 이 일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겠습니다. 옥실은 그렇게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답니다. 해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처음으로 진정한 좌절을 맛본 것이었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지요.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성한 다리도, 사랑하는 사람도. 해거리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옥실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해거리를 대하지 않았고 해거리는 괴로워하며 책에만 파묻혔지요. 유대감은 손자가 요즘 부쩍 말이 없어진 것을 걱정했답니다. 해거라,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답답하다니. 평생 이 안동 땅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게 답답합니다. 유대감은 손자의 마음을 이해했답니다.
18살 청춘이 집에만 갇혀 있으니 답답할 만도 했지요. 그럼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느냐? 해거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금강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금강산. 그 먼 곳을? 예, 천하제일경이라는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거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답니다. 제가 비록 다리는 불편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유대감은 깊이 고민했답니다. 천리가 넘는 먼 길을 절름발이 손자가 갈 수 있을까? 내 다리로 그 먼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해거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유대감은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그래, 이 아이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만도 하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내 다리가 불편하니 누군가 함께 가야 한다. 저 혼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옥실이다. 옥실이가 누구보다 너를 가장 잘 알고 또 잘 돌봐왔으니. 해거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실과 단둘이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의 해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유대감은 옥실을 불렀지요. 옥실아, 해거리가 금강산에 가고 싶다 한다. 금강산이요? 그 먼 곳을요? 그래. 그런데 내가 동행해 주어야겠다. 해거리 다리가 불편하니. 옥실도 난감한 표정이었답니다. 최근 일 때문에 해거리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단둘이 먼 길을 가야 한다니. 하오나 대감마님,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내가 해거리를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내 이렇게 부탁하마. 옥실은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알겠사옵니다, 대감마님. 이튿날 아침 해거리와 옥실은 금강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유대감은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지요. 무사히 다녀오너라. 절대 무리하지 말고.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해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실은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뒤를 따랐지요. 처음 며칠은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도련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쉬어 가실까요? 아니요. 더 갈 수 있어요. 대화는 그뿐이었답니다. 첫날은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지요. 험한 산길이었지만 해거리는 이를 악물고 걸었답니다. 도련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해거리는 옥실의 도움을 거부했지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옥실의 손길이 닿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이기도 했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며칠째 되는 날, 충주의 한 객주에 묵게 되었답니다. 주모가 두 사람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금슬이 좋구려? 신혼여행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해거리가 당황해서 부인하려 했지만 주모는 듣지 않았답니다.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다리가 좀 불편해도 인물이 좋으시고 부인도 참 곱네요. 옥실의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저희는 부부가 아니라. 알았어요. 특별히 좋은 방으로 드릴게요. 주모가 안내한 방은 하나뿐이었답니다. 저 방이 하나뿐인가요? 부부인데 왜 방을 2개나 쓰려고 해요? 아껴 쓰세요. 주모가 나가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답니다.
제가 다른 방을 구해볼게요. 옥실이 나가려 하자 해거리가 말했지요. 됐어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유모는 이부자리에서 주무세요. 안 됩니다. 도련님이 바닥에서 잔다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룻밤인데.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잤답니다. 해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고 옥실은 이부자리에 누웠지요. 한밤중에 해거리가 신음소리를 냈답니다. 옥실이 벌떡 일어났지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낮에 너무 무리해서 걸은 탓에 다리에 쥐가 난 것이었답니다. 옥실이 망설이다가 해거리 곁으로 다가갔지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옥실이 해거리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경직된 근육이 서서히 풀렸지요. 이제 좀 나으세요? 네, 고마워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옥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도련님. 옥실.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이제 주무세요. 도련님. 옥실이 자리로 돌아갔고 해거리는 다시 눈을 감았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금강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게 금강산이구나. 해거리가 감탄했답니다. 12,000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솟아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지요. 정말 아름답네요. 옥실도 감탄했답니다. 두 사람은 표훈사라는 절에 머물기로 했지요. 스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천하제일경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구경하고 가시죠. 며칠 동안 해거리와 옥실은 금강산 곳곳을 다녔답니다. 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 절경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유모,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정말 성계 같아요. 해거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번졌답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니 저도 좋네요. 두 사람은 어느새 전보다 편안해져 있었지요.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린 것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표훈사 마당에서 달 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련님,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는군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거리가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비로봉에 올라가고 싶어요. 비로봉이요? 그곳은 너무 높고 험한데. 마지막이니까요. 금강산 최고봉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옥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도련님,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꼭 가고 싶어요. 해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 징조였지요.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산에 오르지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꼭 가보고 싶네요. 해거리가 고집을 부렸지요. 도련님, 스님 말씀대로 오늘은 그만두시는 게. 옥실도 만류했지만 해거리는 듣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비로봉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요. 해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랐습니다. 옥실은 뒤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라갔지요.
한 시즌쯤 올랐을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도련님, 비가 와요. 돌아가요. 조금만 더. 저기 계곡만 건너면 돼요. 앞에는 12폭 계곡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다운 계곡이지만 비가 오면 무서운 급류가 되는 곳이었지요. 계곡을 건너는 다리는 외나무 다리뿐이었답니다. 평소에도 아슬아슬한 다리인데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지요. 도련님,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건너면 돼요. 해거리가 외나무 다리에 올라섰습니다.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우지직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도련님! 순간 해거리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헛저었고 그의 몸이 기울어졌지요. 으악! 해거리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옥실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지요. 거센 물살이 해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 갔답니다. 옥실은 미친 듯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해거리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대답해 주세요! 도련님!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바위를 넘고 물살을 헤쳤지만 해거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계곡물은 더욱 불어났지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도련님. 옥실은 울며 계곡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혹시라도 해거리가 어딘가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표훈사로 돌아온 옥실은 거의 실신 상태였답니다. 도련님이 계곡에 떨어졌어요. 스님들이 놀라서 즉시 수색에 나섰지요. 인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원되었답니다. 저쪽을 더 찾아보게. 이쪽 바위 틈도 확인해. 사흘 동안 수십 명이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해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 물살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저 아래 깊은 못으로 떠내려갔을지도. 사람들의 말에 옥실은 바위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도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스님이 위로했지요. 시주,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모두 운명이었던 것을. 하지만 옥실의 죄책감은 너무나 컸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옥실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요. 유대감은 이미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해거리와 옥실이 떠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대문 밖에 나와 기다리던 유대감은 혼자 돌아오는 옥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해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옥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대감마님, 도련님이.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하거라. 유대감의 다급한 목소리에 옥실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봄비에 불어난 12폭 계곡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려 그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유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실을 쳐다보았답니다. 시신도 못 찾았사옵니다. 사흘을 찾았으나. 거짓말이겠지? 우리 해거리가 죽었다니 그럴 리가. 하지만 옥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지요. 으악! 해거라! 유대감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대감마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의원을 불러 겨우 정신을 차린 유대감은 하늘을 보며 통곡했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해거리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지. 유대감 부인도 손자를 잃은 슬픔에 몸져 눕고 말았답니다. 우리 해거리, 그 고생하며 자란 우리 해거리가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지요. 하인들도 모두 슬퍼했답니다. 옥실은 죄책감에 시달렸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운명이었던 게야. 유대감이 힘없이 말했지만 옥실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떠난단 말이냐? 도련님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이 집에 있겠습니까? 그날로 옥실은 유대감 댁을 떠났답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았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유대감 댁은 죽은 듯이 조용했지요. 유대감은 날마다 손자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냈답니다. 해거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금강산이 내 무덤이 되다니 우리 집안의 대가 이렇게 끊기는구나. 칠대독자, 가문이 내 대에서. 유대감 부인도 병이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영감, 저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오, 부인. 해거리가 저승에서 외로울 테니 제가 가서 돌봐야죠. 그해 겨울 유대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유대감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나도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만 유대감 댁에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해거리가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름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각. 바로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돌아왔지요. 개 짖는 소리에 문지기가 나가보니 대문 앞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놓여 있었답니다. 대감마님, 문 앞에 아기가 있사옵니다. 유대감이 나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강보를 열어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대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이럴 수가. 아기의 얼굴은 해거리를 빼닮았습니다. 아니, 빼닮은 정도가 아니라 해거리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지요. 눈매며 코며 입술이며 심지어 오른쪽 귓불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답니다. 유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00일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100일. 1년 전 금강산. 유대감의 머리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1년 전 금강산. 해거리와 옥실이 단둘이 떠난 여행. 해거리가 실종된 직후 사라진 옥실이. 그리고 지금 정확히 1년 후에 나타난 이야기. 해거라, 너와 옥실이가 그랬었구나. 유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신분을 넘어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이 떠나기 전 해거리가 옥실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일. 그런데 금강산에서 두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확인했던 것이지요. 불쌍한 것들. 유대감은 멀리 사라져가는 여승의 뒷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했지요. 분명 옥실이었을 것입니다. 옥실아, 내가 이 아이를 버린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유모의 자식이 아닌 양반과 자제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이가 태생 때문에 천대받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 유대감은 결심했답니다. 여봐라, 모두 이리 모이거라. 하인들이 모두 모이자 유대감이 엄숙하게 말했지요.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먼 친척에게서 데려온 양자다. 하오나, 대감마님. 집사가 말하려 하자 유대감이 눈을 부릅떴답니다. 만약 다른 소문이 나돈다면 너희들 모두 경을 칠 것이야. 명심하거라. 유대감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혜진이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니라. 너는 앞으로 이 집안의 정당한 후손이다. 그날부터 혜진이는 유대감의 양자가 되었답니다. 유대감은 곧 유모를 구했고 혜진이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지요. 혜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유대감은 조마조마했답니다. 혹시 이 아이도 다리가? 하지만 다행히 혜진이의 두 다리는 멀쩡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혜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유대감의 품에 안겼지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 잘 걷는구나. 유대감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월이 흘러 혜진이는 자랄수록 해거리를 더욱 닮아갔지요. 총명함도 해거리와 똑같았답니다.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5살 때는 논어를 읽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저는 커서 과거에 급제할 거예요. 그래. 우리 혜진이는 꼭 장원급제를 할 게다. 10살이 되자 혜진이는 이미 신동이라 불렸답니다. 서당 훈장도 감탄했지요. 유대감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답니다. 해거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내가 보았더라면. 20살이 된 혜진이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아오너라. 과거장에서 혜진이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지요. 그리고 장원급제는 안동 유혜진. 혜진이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안동이 떠들썩했답니다. 유대감 댁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 대단하구나. 역시 명문가는 다르구나. 유대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해거라, 옥시라, 너희들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혜진이는 정육품의 관직을 받고 벼슬길에 올랐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지요. 그리고 예조판서의 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감은 9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했지요. 어느 날 유대감은 병석에 눕게 되었답니다. 혜진아, 네, 아버지.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유대감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혜진아,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유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답니다. 너는 내 양자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너는 내 증손자다. 혜진이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증손자라니요? 유대감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지요. 이것을 읽어보거라. 네 애미가 보낸 편지다. 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답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와 도련님은 주종 관계를 넘어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금강산에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저희의 사랑을 용서치 마시고 부디 이 종년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날 도련님을 여의고 저 또한 세상을 등지려 하였으나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 도련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도련님을 빼닮아 너무나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대감님 댁에 맡긴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절름발이의 아버지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대감님 댁 문 앞에 아이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제 아들이 대감님의 손에서 자란다면 적어도 천대받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제발 아이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여 주십시오. 어미가 누구인지 모른 채 대감님의 손자로 떳떳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모두 끊고 깊은 산속 암자에서 비구니가 되어 교련님의 넋과 저희 죄를 빌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도련님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해걸이다. 내 손자였지. 다리를 절었지만 누구보다 다정하고 똑똑한 아이였단다. 유대감은 모든 진실을 들려주었답니다. 해거리의 삶, 옥실과의 사랑, 금강산에서의 비극. 내 애미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단다. 너만은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신가요?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어딘가의 암자에서 비구니가 되어 있을 거다. 유대감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혜진아, 내 애미를 찾아 고마웠다고 전해다오.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고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 부모가 못다 이룬 삶을 내가 대신 살아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며칠 후 유대감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답니다. 유대감의 장례를 치른 후 혜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3년 동안 혜진이는 전국의 암자를 찾아다녔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수없이 많은 절과 암자를 찾았지요. 혹시 옥실이라는 이름의 비구니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런 분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혜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의 한 작은 암자에서 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오신 분이신데 말씀하신 분과 비슷한 것 같소이다. 혜진이의 가슴이 뛰었답니다. 암자로 올라가니 한 비구니가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많이 늙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아한 자태가. 스님, 비구니가 돌아보았을 때 혜진이는 알았답니다. 어머니. 비구니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 저는 혜진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혜진이라고? 옥실도 혜진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었지요. 옥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컸구나.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버린 게 아니다. 너만은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어. 이제 저와 함께 사세요. 아니다. 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살겠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혜진이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종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지요. 혜진이는 훗날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리고 매년 금강산 12폭 계곡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두 분의 사랑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의 결실인 혜진이를 통해 가문은 더욱 번창했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절름발이 도령과 유모의 신분을 넘은 사랑, 그리고 그들이 남긴 아이가 조선 최고의 정승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안동 땅에 전해 내려오는 절름발이 도령과 금강산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사랑이 남긴 씨앗은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신분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대에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빛을 발할 것입니다.